힘들어도 애 봐주시는 거잖아. 시엄마도 그 나이엔 손자 키우는 재미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김옥란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에 놀랄 일이 뭐 있겠냐 싶겠지만 저는 얼마 전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 패 끼치는 것도 싫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 드는 성격입니다. 살면서 남한테 뭐 해달란 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늘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죠. 내가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가 공기업에 다닙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속된 말로 남보기엔 자랑스러운 며느리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든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곧 아이 낳고 복직해야 해서요. 도와주실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애 키우는 거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딱 펼쳐 보이더라고요. A 사용지 한 장, 빼곡히 적힌 문장들, 육아 시간부터 식사 제공, 심지어 외부 간식 금지니 사진 찍지 않기니. 그 문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육아 계약서. 네,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확히 해두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시였을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뭔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게 아니구나. 그저 비용도 안 드는 육아 도우미쯤 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엔 울컥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 무례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저도 제 방식대로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똑같이 종이 한 장으로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속이 시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라 여긴 그들에게 제가 보여준 건 제 노년을 지키는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제가 마주했던 정말 기막힌 이야기부터 말이죠. 그날도 밥솥에 밥을 해놓고 된장국 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렀다길래 그래도 내가 해줄 건 챙겨줘야지 싶었죠. 전날 직접 장본 미역 데쳐놓고 애호박에 마늘 다져 넣고 국도 진하게 끓여놨는데 며느리는 국그릇 하나 들춰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제 곧 아이 낳잖아요. 출산휴가 끝나면 복직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뭐, 그 말은 괜찮았어요. 도와달란 건 말할 수 있죠. 애 키우는 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치더라고요. A 사용지, 인쇄된 글자에 밑줄까지 돼 있고 마지막엔 사인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물으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은 이렇게 계약서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하대요. 어머니도 나중에 서운할 일 없게. 내용을 읽어보니 말이 계약서지 완전 고용 계약서더군요. 첫 줄부터 하루 육아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세끼 식사 제공, 외출 시 안전에 유의, 수면 교육 낮잠은 침대에서만. 심지어요, 아이 사진은 부모 허락 없이 SNS 업로드 금지, 외부 간식 제공 시 사전 확인 필요, 아이 울음 방치는 금지, 3분 이상 울면 바로 안아줄 것. 이런 문장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보육교사도 아니고 그냥 하녀가 되는 거였죠. 이게 어디 가족 사이에서 할 말인가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더군요. 어머니, 어차피 애 봐주실 거잖아요. 그냥 확실히 해두자는 거예요. 서로 서운하지 않게요. 그 말 듣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애엄마가 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값 안 주고 부릴 수 있는 공짜 도우미로 여긴다는 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느리한테 계약서를 받나? 제가 애를 낳고 기를 땐 친정 어머니가 고생하셨지만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고마운 마음에 늘 챙기고 모셔오고 설거지 하나라도 안 시키려고 애썼지. 근데 이 애엄마는 세상에 당당하게 계약서 들고 시댁에 와서 사인하라 하고 그게 요즘 트렌드라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계약서, 복사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사인하고 나면 앞으로 이 집에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구나. 계약했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감정과 희생을 무시할 게 뻔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려졌습니다. 사랑으로 애를 봐달란 게 아니었어요. 정으로, 정성으로 부탁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무급계약직 하나 들여놓듯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빨간 볼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죠. 계약 조건에 따른 보상 내역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뒤에 벌어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속이 다 시원하실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선택.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도 세세하고 또 너무도 일방적이었거든요. 하루 육아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 식사 제공 아침, 점심, 간식, 유모차 외 이동 수단 금지, 외부 간식 금지 직접 만든 수제 간식만 허용, 아이의 사진 촬영은 금지, 교육 방식은 부모가 전달한 방식에 따르기. 그걸 쭉 읽고 나니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학원 강사 고용 계약서도 아니고 시댁 어머니한테 내밀 계약서에 이런 걸 다 써붙이는 며느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어겼을 시 향후 육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을 알립니다. 사인을 하라고 네모 칸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용 조건이었어요. 그것도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시간과 체력과 정성을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말 그대로 공짜 노동을 문서로 강요하는 거였죠.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저희 부부가 워낙 꼼꼼해서요. 어머니도 우리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종이 밑에 작은 노트까지 꺼내더군요. 손주 식단표였습니다. 월요일은 단호박죽, 화요일은 두부구이, 수요일은 브로콜리찜. 간식도 다 정해놨더라고요. 딸기 요거트는 무가당만, 고구마는 찜만 허용. 심지어 기저귀 교체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애 키울 땐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안아줬는데 이젠 아이 키우는 것도 업무고 계약이고 시어머니는 보조 인력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왕이면 저희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서로 불편함 없을 거예요. 며느리 말에 저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편한 건 나 하나뿐인데 그걸 서로라는 말로 돌려 말하는 그 태도. 그게 더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친구들도 육아 도우미나 시부모님이랑 계약서 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서운하다 뭐다 하시니까. 아예 시작할 때 딱 정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해진 건 나뿐이고 서운할 권리조차 나한텐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말없이 참아왔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며 자식들 눈치 안 보려고 집 한 칸도 손수지었고 내 손으로 김장하고 명절상 차리며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이런 계약서였던 건가요? 그날 밤 밥도 못 먹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 정도면 반대로 내가 계산서를 써도 되겠네? 아이 돌보는 비용, 식재료가, 이동 비용, 체력 소모. 그 모든 걸 적어보면 내 하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아무리 봐도 이건 엄마에게 줄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싸게 부려먹을 사람 하나 세워놓고 면피용으로 쓰는 계약서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를 그대로 되돌려주되 내 방식대로 엄마가 아니라 노동자로 대하겠다는 거라면 나도 똑같이 받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손수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 계약서처럼 조목조목 따져서요. 그게 그 애가 내게 보여준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도 그 방식으로 답하려 합니다. 사람 마음을 문서로 재단한 그 며느리에게 숫자 하나로 갚아주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희도 돈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죠. 밝게 웃으며 한 그 말이 저는 한동안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투 참 간단하더군요. 무슨 부탁이라기보다는 거의 당연한 혜택처럼 들렸달까요? 어차피 놀고 있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맞다는 말 속에 깔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주말에 애를 봐주던 어느 날은 이러는 겁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지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다가 제가 손주랑 있던 방 앞을 지나며 이런 말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계약서 하나 써드리면 뭐든 다 해주셔. 약속 하나면 편안히 좋지 뭐.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하겠다고 했나요? 겨우 망설이던 저에게 종이 한 장 내밀며 이게 서로 예의라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제가 엄마가 아니라 사무실 알바생 같았습니다. 시간표대로 일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승진의 중요한 시기래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 속엔 그래도 해주실 거죠? 라는 기대가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존재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공짜 도우미로 전락해버린 것 아닌가.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늦은 저녁입니다. 어머니, 애 재웠죠? 한마디 묻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가끔은 아이 젖병이며 빨래며 다 손에 들고 있는데도 그저 고개 끄덕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웃긴 건 또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었죠. 오늘도 우리 시어머니 덕분에 육아 걱정 끝. 고마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 옆에는 커피잔과 화장한 셀카가 함께 올라와 있었죠. 말뿐인 고마움은 결국 자기 체면 칠해용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결정타는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몇 명이 놀러 오고 며느리는 웃으며 저를 소개했죠. 여기 우리 시어머니셔. 완전 육아 도사셔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그 말에 친구들까지 와서 박수치며 와, 진짜 복 받았다.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봐주시려 하던데. 이러질 않나. 저는 그 순간 정말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신 게 아니라 직원 소개하는 자리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 말들이, 그 웃음들이 그때까지 쌓여있던 제 속의 화를 아주 정교하게 긁어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손주가 웃기만 해도 하루가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마저도 이제 의무가 되니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멍하니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종이 끝을 찢어보려다 말고 문득 이렇게 생각했죠. 이 아이 엄마 아빠는 계약서를 내밀었고 난 그걸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조건을 써야 할 차례 아닌가? 그게 엄마로서의 사랑이든 어른으로서의 존엄이든 그 어느 것도 종이 한 장에 짓밟히게 두진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누구의 뒷바라지도 누구의 도우미도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멀어서 못 와요. 그리고 일하시느라 바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반찬 담은 통을 들고 갔다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그저 담담했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간 많잖아요.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모든 뜻이 제게는 당신은 이제 할 일도 없고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저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손주나 봐주면서 늙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인 양. 심지어 그런 생각이 자기 기준에선 합리적이라 믿는 눈치더군요. 며느리 친정은 고속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멀다면서 안 온다더니 주말이면 그 부모님과 여행도 잘만 다닙니다. 카카오톡엔 우리 엄마랑 데이트라는 글과 사진도 여러 번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손주 육아 문제만 나오면 멀다며 손살해. 정작 그 손주는 제 눈앞에서 열이 펄펄 끓어도 며느리는 퇴근 후 이 시간을 더 붙잡히다 오고 어머니가 잘 봐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서 늦었네요 라는 말만 툭.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은 친정 어머님께도 도와달라 해봐. 나도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체력이 약해서 애 못 봐요. 어머니는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 순간 진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운동은 제 건강 지키려고 하는 거지 당신애 키우려고 근육 만든 건 아니잖습니까? 한 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용당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며느리는 하나도 눈치 못 챕니다. 출근할 땐 아이 맡기며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퇴근할 땐 애자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문자 하나. 제가 사람이지 로봇인가요? 감정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친구 만나고 싶은 날도 있는데 가끔은 주말에 동창들과 약속을 잡아 바람 쐬려고 해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 맡기고 미용실 가서 네일 받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셀카 찍고 웃긴 건요. 그 사진을 또 아이 이름 계정에 올려요. 우리 엄마 힐링 중. 할머니 덕분에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손에 들린 이유식 스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얼굴은 분명 천사 같고 사랑스럽지만 그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 속이 쓰리더라고요. 더 기막힌 건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과 통화할 때 요즘은 시댁 육아가 대세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당연하단 듯이 잘 도와주셔. 하며 으쓱으쓱 자랑하듯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들은 며느리 친구가 야, 너 진짜 운 좋다. 우리 시어머니는 손도 못 대게 해. 그러면 며느리는 웃으며 말하죠. 나는 육아 계약서까지 써서 확실히 해놨어. 시댁엔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답이야. 저는 제 딸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사람 간의 정을 돈으로 계산하거나 역할로 구분 짓는 순간 그건 가족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벌어오고 시어머니는 키워주고 그게 이 집안의 균형이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서워졌어요. 오늘은 또 무슨 요구를 받을까?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그렇게 황혼 육아는 당연한 도움이 아니라 저에겐 점점 벗어날 수 없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딸이 애 맡기겠단 말도 안 꺼내. 그냥 노후는 노후답게 살고 싶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애기 봐주다 병만 얻었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뼈처럼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황혼은요, 누군가를 대신 살아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봄을 이제라도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며느리가 절 도우미로 만들던 그 순간 제가 속으로 다짐한 이유였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더는 이대로 안 산다. 어느 날 아이를 봐주러 간 저는 미역을 정성껏 씻고 삶아 냄새를 뺀 다음 참기름 살짝에 달달 볶아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출산 후엔 미역국이 보약이야. 산모도 먹고 아기젖도 잘 돌아. 그 시절 어른들 모두 그렇게 말했고 자식들 낳아본 사람은 다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국그릇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미역도 유기농 아니면 중금속 나올 수 있는 거 아세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마트에서 직접 산 거야. 국내산 미역이라니까. 조심스레 말했지만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다음부터는 이 브랜드로 사주세요. 애한텐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그러곤 미역국을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식탁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은 미역국을 조용히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국은 결국 며느리도 손주도 먹지 않았고 사흘 뒤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죠. 식재료 하나하나 고르고 끓이고 식히는 시간 동안 느낀 무력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육아 관련 블로그에서 본 정보로 하나하나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아기한텐 이불 덮으면 안 돼요. 질식 위험 있어요. 어머니, 유리병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그릇도 바꿔주세요. 아이 재우실 땐 저희 집처럼 화이트 노이즈 트는 게 좋더라고요. 심지어 손주가 울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무조건 제 탓부터 했습니다. 낮잠 시간 놓친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한테 자극적인 음악 틀어주신 건 아니죠? 어제 감기 기운 있었는데 외출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안아주고 땀 흘리며 놀아주고 기저귀까지 갈아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육아를 잘못 배우기라도 한 사람처럼 위축됐고 점점 자신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육아 전문이세요. 완전 믿고 맡길 수 있죠. 제가 요즘 너무 바쁜데 시댁 덕분에 아이 키우는 건 수월해요. 그 말들이 적힌 카카오톡 프로필을 우연히 보았을 땐 그 자리에서 가방끈을 꽉 움켜쥔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 덕분이라며 칭찬하는 듯 말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는 이중적인 태도. 그게 제일 사람을 속 터지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엄마 힘드셨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어도 애 봐주시는 거잖아. 시엄마도 그 나이엔 손자 키우는 재미 있어야지. 그 나이엔 손자 키우는 재미.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날 저녁 혼자 방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수십 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금은 손주까지도 당연히 키워야 한다는 시선이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가끔 조용히 반찬을 해다 주면 며느리는 어머, 이거 간이 세네요. 애한텐 안 되겠어요. 라며 멀리 밀어두곤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먹어라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반찬통 그대로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 어머니에겐 어떻게 하느냐고요? 매번 케이크 한 상자, 과일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고 엄마, 오늘은 내가 밥할게. 하며 손수 요리까지 해드린다더군요.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라며 웃음을 터뜨리고 그 반면 시댁 어른은 육아 지원 인력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무런 감사도 배려도 인정도 없이 어느 날은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넘기며 말했죠. 어머니,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애기 얼굴은 프라이버시예요. 그 순간 멍하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사진도 남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재우고 밥 먹이는 동안 사진도 찍지 말고 집중해서 애만 봐라. 단 한 장의 사진도 단 한 번의 인정도 없었던 인생.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닌 하루 단위로 시간 단가만 계산되는 공짜 유모로 취급받고 있었단 사실을요. 그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켜켜이 쌓이던 어느 날 오래 묵혀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엔 자신이 젊은 시절 적어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저는 무언가 다짐합니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어보자.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써온 모든 시간과 비용을 이제 나도 한 번쯤 말해볼 때가 된 것 같았다. 그 이름하여 황혼육아 청구서.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제 무릎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들춰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마자 직감이 왔죠. 이건 감기 같은 가벼운 게 아니겠구나. 서둘러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을 준비해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가 열이 심하게 나네. 퇴근하고 같이 병원 좀 가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요. 미안한데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순간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니요? 아이가 아픈 게 그보다 덜 중요한 일이라는 건가요? 중요한 회식이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하기는 좀 그래서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병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말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안고 동네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열은 내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독감 초기일 수 있으니 주말까지 지켜보자며 약을 주더군요. 아이를 안고 약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어깨는 빠질 듯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고 조용히 앉아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방금 전 찍은 듯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오랜만에 회식 자리, 리프레시 힐링타임 육아 탈출. 테이블 위엔 와인잔이 반짝였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아이가 열나며 끙끙댈 때 저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어가며 물수건을 식혀댔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진료받을 때 손을 꼭 쥐고 울먹이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란 사람은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애기 어땠어요? 약 잘 먹었죠? 그리고 시계를 툭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오늘 회의 있어서요. 시간 딱 맞춰 나가야 해요. 그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사진 잘 봤다.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쿨한 척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회식도 요즘은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뭐, 저도 좀 스트레스 푸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전말 없이 손주 밥을 차려냈습니다. 아이는 미열이 남아 밥도 잘 못 먹고 기운이 없었죠. 이게 내가 말한 스트레스 해소냐? 아이 아픈 와중에 술자리 가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냐?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나서 조용히 퇴근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직접 데리고 가라. 나는 너희 아이 키우라고 태어난 사람 아니다.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회사 어떻게 나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텐 아무 관련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이토록 당연하게 도우미로 여기는 걸까? 며느리는 얼마 뒤 아이열이 또 오르자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새벽까지 간호를 하다 출근했죠. 그제야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매번 하셨던 일이 진짜 고된 일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고 그 얼음은 쉽게 녹지 않을 거란 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장롱 속에서 계산기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노동으로 보이는 게 분명한 내 삶. 이쯤 되면 나도 한 번쯤 계산이란 걸 해봐야겠다고. 아이 아픈 날에도 약속이 먼저였던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내밀 준비를 한 것은 단 하나. 황혼유가 청구서였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걸음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려서 혼자 집에 오는 것도 안 되고 유치원 교사들도 매일 데리러 오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손주 얼굴을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본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그 기쁨이 의무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치원 앞길에 차가 많이 막혀 조금 늦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선생님이 아이를 건네주며 웃으며 한마디 하셨죠. 할머니는 아이 엄마보다 더 자주 오시네요.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닌 자신이 하원 도우미처럼 되어버린 현실. 그게 문득 서글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집에 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간식 꼭 챙겨주세요. 요즘 아이 친구들은 다 과일바 가져온다네요. 우리 애가 혼자만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문자를 읽는데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어쩌다 이게 내일이 되었나? 그날 아침에도
직접 삶은 고구마와 사과를 얇게 잘라서 싸줬는데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정성이 트렌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 심지어 아이가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과일바 한 조각에 밀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들어가 본 카카오 스토리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찬스로 황혼유가 완전 성공. 저희 시어머니는 하원 도우미처럼 너무 잘 도와주세요. 저 운 좋은 며느리 맞죠? 그 밑에는 우와 부럽다. 울 친정엄마는 절대 안 해주던데 시댁복 터지셨네요. 같은 댓글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생색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자랑하듯 써놓은 그 글. 그것은 가족이 아닌 노동력으로 규정한 선언문 같았습니다. 도우미, 시급도 조건도 없이 부르면 나오는 무급직원. 그날 이후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나가는 발걸음에 자꾸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이 아니라면, 이게 가족이 아니라면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게다가 아이를 데려와 밥을 먹이는 중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와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아이들 유치원에서 교통안전교육 한다고 해서요. 하원할 때 손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하느라 애들 놓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언제 핸드폰 보면서 애를 놓쳤다고 그래? 그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허탈해서였는지 며느리는 계속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요즘 세대 육아는 좀 다르니까요. 유치원에서도 혹시 아이가 늦게 데려가면 가정환경을 체크한다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정환경을 체크? 내가 문제 있는 환경처럼 보이겠다는 뜻인가? 그 말은 결국 책임은 어머니가 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멀쩡히 불 켜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자신만 이 집에 갇혀 아이를 대신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언제부터 멈췄을까? 손주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웃어주고 안기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핑계로 어른들이 자신을 도구처럼 대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하원 도우미가 아닌 엄마로, 할머니로 살겠다. 누구의 도움 요청도 이제는 강요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어야만 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를 데려다 주는 대신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처음 건넸던 육아 계약서. 그 종이를 옆에 두고 새로운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육아 청구서. 그 시작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무일 기준 월금,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식사 제공 3회, 하원 도우미 포함, 유기농 식자재 비용 별도.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예의를 잃은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작성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밤 잠은커녕 눈꺼풀 하나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도 가슴 한구석이 찝찝하고 분하고 속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낮에 며느리에게 들은 그 말들, 그리고 그 태도, 손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계산 가능한 계약 조건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새벽 2시쯤 조용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작은 수첩 하나. 손주의 첫돌 때부터 무엇을 해줬는지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적혀 있던 육아 기록장이었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너희는 계약서를 냈지? 그럼 나는 청구서를 써야겠다. 먼저 하루 육아 시간부터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 주 6일. 월 기준 26일 근무. 9개월이면 총 234일. 시급은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시간당 2만원. 2만원 10시간 234일 4,680만원. 그리고 아이 전용으로 구입한 유기농 식자재 비용. 간식, 이유식, 유산균, 과일, 두유, 심지어 손수 만든 미음에 들어간 재료까지. 월 평균 50만원, 9개월 450만원. 병원 진료비, 약가, 택시비, 유치원 왕복 교통비 외출할 때마다 들인 시간과 체력 소비를 고려한 추가 비용. 잡비로 250만원. 이 모든 항목을 합치니 총액은 5,380만원. 여기에 며느리가 강조한 유기농 간식, 수제 이유식, 교육활동 보조라는 조건을 반영한 케어 수당 200만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맨 아래 커다란 글씨로 적었습니다. 총 청구 금액 5,580만원. 그 밑에 한 줄, 마음을 꿰뚫는 듯한 말. 며느리가 계약서를 냈으니 나도 계약서대로 받으련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에 작게 썼습니다. 모든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정성도 인내도 결국에는 고갈되는 법이니까. 그 종이를 봉투에 넣은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히 집에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내려놓고 나가려 하자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읽어봐. 내 아내가 나한테 준 계약서엔 서명은 했지만 이건 내가 그 답으로 작성한 내 마음이야. 아들이 봉투를 열어보자 숫자 가득한 황혼유가 청구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진짜 내라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내가 며느리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건 내 아내가 날 가족이 아니라 직원으로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근데 직원이라면 대가를 받아야지. 가족이 아니니까. 며느리도 마침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서류를 본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내라고요? 그러자 저는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계약서를 내밀었잖니. 그럼 이제 내가 내 조건을 받아들일 차례야. 이게 내가 말한 서로 좋자고 한 거 아니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난처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거야. 아이는 니들이 책임지고 키워. 나는 너희를 키울 때 그 누구에게도 계약서 같은 거 안 썼단다. 그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날 이후 저는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가거나 텃밭을 돌보거나 친구들과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이 청구서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너희에게 난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니? 그리고 그 질문은 말없이 더 강한 대답을 며느리의 가슴에 새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진짜 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종이를 손에서 놓칠 듯 흔들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며느리 눈에 박히듯 꽂혔을 겁니다. 5,580만 원.
그 아래 큼직한 글씨로 쓰인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붉게 밑줄 그어진 마지막 문장. 계약서는 계약서로 받아치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못하던 아들도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네. 설마 진짜 이 돈 받을 생각은 아니시죠? 그 말에 웃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받아야 하니? 너희가 날 가족으로 본 적 있니? 내 아내가 준 계약서는 가족에게 내미는 게 아니라 고용인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난 그에 맞춰 정산한 것뿐이지. 며느리는 분노인지 당황인지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손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걸 돈으로 따지세요? 그러자 저는 참았던 말을 뱉어냈습니다. 사랑도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생기는 거야. 네가 나한테 사랑을 계약서로 재단했을 때 난 이미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네 말대로 육아인력이 된 거라고.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뭔가 할 말이 남은 듯 눈치를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그 순간 비로소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받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뜻이야. 넌 그동안 내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알기나 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저에게 육아를 부탁하면서도 아내가 고마워하기는커녕 툴툴대는 모습, 오히려 어머니는 할 일도 없으시면서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속으로 찔리긴 했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번도 제대로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감정이 복받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는 거지. 근데 도와달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계약서가 뭐니, 계약서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자식, 피부치 같은 손주를 보면서 정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당연한 요구, 그 뒤에 숨은 교묘한 계산은 정이 아닌 부담, 사랑이 아닌 의무만 남게 만들었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지 거래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들은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진짜 엄마 마음 헤아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도 내 아내도 지금 느낀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 내가 너희의 돌봐주는 일은 없어. 이제 내 시간은 내 거니까.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육아 계약서를 들이밀 일도 어머니에게 지시하듯 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레 반찬을 건네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은 없지만이라며 고개를 숙이곤 했죠. 저는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때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청구서 한 장에 담긴 사랑의 무게였던 거죠. 이제 아이 돌볼 시간에 내 인생 돌볼 거야. 그 말을 내뱉던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다. 손주 보느라 매일같이 머리는 질끈 묶고 밥은 찬밥에 김치만 올려 급하게 먹고 화장도 안 한 채 하루를 보내던 그 지난 시간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인 내 얼굴엔 이젠 웃는 근육보다 눈치 보는 근육이 먼저 반응하더라.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나를 잊고 사는 삶은 안 하겠다. 그 다음 날 복지관 문화센터에 갔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요가도 있고 난타도 있고 스마트폰 교실도 있고 난 그 중에서도 수채화 반을 신청했어요. 색을 칠하면서 감정도 비워내요. 선생님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 근처에 작은 텃밭도 하나 분양받았어요. 상추, 쑥갓, 고추 모종까지 들여놓고 작은 삽 하나로 땅을 파내는 기분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어릴 적 논두렁 따라다니던 기억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라서 행복한 거예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또 왔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일정 좀 조정되실 수 있을까요? 손주 돌봄 일정 조율하려는 뉘앙스였는데요. 저는 단 한 줄만 보냈어요. 그 시간엔 내가 나랑 약속이 있어.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전화가 걸려오길래 안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서라도 다시 걸었겠죠. 근데 이번엔 안 했어요. 그게 자유예요. 며칠 뒤에는 아들이 혼자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이야. 그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전에 나는 집안일에 아이 돌봄에 항상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게 내 몫이니까 내 감정을 밀어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젠 김옥순이라는 사람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동안 손주를 돌보며 느꼈던 따뜻함, 웃음, 사랑도 분명 있었죠. 근데 그게 상호적인 사랑이어야 했는데 일방적인 요구와 책임만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젠 하루가 참 빨리 가요. 아침엔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고 점심엔 복지관 밥 먹고 오후엔 텃밭 가서 물 주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간단히 맥주 한 캔도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아니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줄 몰랐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가게 되니까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언니는 진짜 용기 내셨어요. 나도 이제 딸 육아 부탁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황혼 육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른이 아이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게 부모의 몫이에요. 그걸 모르고 시어머니만 찾는 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예요.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말이 그냥 가슴을 쿡 찌르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당한 것도 아들에게서 외면받은 것도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오래 남에게 내맡기고 산 탓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부탁이 오면 사정이 되면 봐줄 수도 있지만 약속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안, 나 그 시간엔 나랑 약속 있어. 괜히 괜찮아라는 말로 나를 누르지 않기로 했어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누군가 그래도 손주는 예쁘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손주는 예뻐요. 하지만 그 예쁨에 내가 휘둘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예뻐지고 싶어요. 내가 아껴야 할 건 손주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게 진짜 황혼의 품격이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한참 조심스러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돈 제가 전화드리기까지도 한참 망설였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었어요.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막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늦게라도 나왔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건 분명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딸의 민망한 처지 때문에 나온 전화라는 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다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수화기를 넘겨받은 듯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젠 어머니께 뭘 부탁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때 그 계약서도 지금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에 울컥해 눈물부터 났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야 겨우 나의 감정을 인정해 준 것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얘야, 도와달라는 말보다 먼저 해야 했던 건 미안하단 말이었어.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는 틀어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다시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집 앞까지 찾아온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얘가요. 매일 할머니 찾았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두 팔 벌려 안아주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차분히 말했죠. 할머니는 더 이상 돌보는 사람이 아니란다. 이제는 그냥 너를 멀리서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바로잡으려면 진심이 먼저야. 그리고 난 이제 그 진심이 내 삶을 흔들게 놔두진 않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저희랑 왕래도 안 하실 거예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왕래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경계 없이 다 퍼주는 관계는 끝이야.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어. 그리고 그 삶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단 걸 알게 됐거든. 며느리는 무너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조심스러워졌고 예전처럼 무턱대고 부탁하거나 휘두르려는 태도는 사라졌어요. 오히려 안부 한 통에 더 성의가 느껴졌고 손주도 가끔씩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오곤 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과란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 없이 오는 게 문제라는 걸.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내가 참고 넘겼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됐고, 그런 나를 바꾼 건 결국 내가 나를 지켜낸 용기였다는 것도요. 며느리의 눈물, 사돈의 사과, 아들의 침묵. 뒤늦은 반성이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선이 있어야 예의가 생기고 예의가 있어야 사랑도 가능한 법이니까요. 이제 나는 내 황혼을 누군가의 부탁으로 채우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 내 선택. 그것이 내가 지금 웃으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볕을 먼저 맞았습니다. 늘 아이 우는 소리에 허겁지겁 일어나던 그 지난 시간이 거짓말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이제는 시계 알람보다 내 심장이 먼저 깨어나는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은 김옥란. 누군가에게는 할머니, 또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였던 내가 이제는 그냥 김옥란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 장짜리 유언장을 써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런 문장이 단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 손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지 그런 계산은 이제 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이었고 내 삶이었습니다. 마당 한켠 조그만 텃밭에 땅을 파며 묘종을 심을 때면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마다 나는 나를 키우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를 위한 밥을 짓고 내가 먹고 싶은 찌개를 끓여 먹으며 느낀 건 단 하나. 손주는 예쁘지만 나는 이제 나도 예뻐해 주기로 했다. 그간의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돌봄 제공자로만 존재했었습니다. 정작 나는 내 이름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서운해할까봐, 원망할까봐, 말이 커질까봐. 나는 늘 조용히 삼켜버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다시 육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손주와 함께 인사차 방문했지요. 나는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내가 힘들면 도움 줄 수는 있지만 그건 부탁이지 계약은 아니야. 부탁엔 진심이 담겨야 해.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식이 없는 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신 뒤로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아내도 예전보다 훨씬 사려 깊어졌고 저도 엄마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을 깨고 경계를 세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황혼의 시간은 누군가의 도우미로 사는 시간도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나로 살아야 할 마지막이자 처음 같은 시간이지요. 누구에게 맞추기보다는 나를 바로 세우는 시간.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시간. 나는 이제 아침마다 두 다리로 텃밭을 누비며 자라는 채소들을 바라봅니다. 토마토가 익고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푸르게 열리면 그 안에서 내 마음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좋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엄마가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듯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다 키웠으니 이젠 나도 나를 키워야지. 그래야 진짜 어른이지 않겠어? 그 말을 텃밭의 햇살이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내 남은 날들, 더는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우미가 아닌 김옥란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 하나로 나는 오늘도 땅을 딛고 햇살 아래 당당히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 말 없이 넘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마음을 깎아내던 칼날이었다는 거요.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할머니였지만 정작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의미가 있지. 의무로 강요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건넨 계약서 한 장이 제게 준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잊고 살았던 내 삶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예쁘고 자식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그 안에 저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나를 위한 선택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햇살, 텃밭의 흙냄새, 내 이름 석자로 웃을 수 있는 오늘. 그것이면 됩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서 단단히 서 있기로 했습니다. 내 황혼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빛나는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